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는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적폐 대 신적폐,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통합과 연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탑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새로운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명했더군요. 이 유 후보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은 일부 야당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야당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가 편중 인사로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지금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실은 초점이 아니라 헌재 소장을 언제 누구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인데 네. 그것을 정부가 살짝 비껴서 재판관을 먼저 임명을 함으로써 지금 여야 간에 적절한 인사다 아니면 이건 좀 너무 편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오만과 아집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그리고 헌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유남석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를 거치게 될 텐데요. 네네. 그 청문회가 순조롭진 않겠네요. 일단은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네. 청문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검증이 하는 경우는요. 예.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임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네. 지금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다시 재송부를 요구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동의는 완전히 절차가 다르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헌재 소장하고 헌법재판관을 같이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 헌재 소장 5명 중에서 4명은요. 시작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에서 헌재 소장으로서 임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박한철 전임 소장 같은 경우는 재판관 중에서 이제 그 소장을 뽑았는데요.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친 진보 성향인 이 유남석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할 경우 또다시 헌재소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헌재소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6년을 할지 아니면 남은 기간을 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만약에 현 정부는 6년 동안의 헌법재판소장을 원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는 8명 중 5명이 내년 9월에
사임을 하거든요. 네. 임기 다 끝나기 때문에 예. 또다시 해야 되는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구인 체제를 완성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헌재 소장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야권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꼼수라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꼼수라기보다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절차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야권 통합은 급물살을 지금 네네. 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통합 제의를 했고요. 그러면 중도가 통합의 길로 이제 나서는 그 첫 시험대가 아닐까도 싶어요. 그 바른정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 바른정당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을 하자는 통합파와 아직까지는 뭐 보수 통합은 힘들다. 지금은 통합보다는 혁신을 먼저 하고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자강파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음 달 11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게 오히려 보수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논란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당이 쪼개지는 경우가 나오죠. 네. 이 틈을 국민의당의 이제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중도 보수를 강하게 묶어서 새로운 전개 개편을 시작을 하고 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당에 있는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는 것이 시너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 애매모호한, 그동안에 좀 해석의 여지를 좀 두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요. 뭐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밀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국민의당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당 중진 분들은 네.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다. 가장 대표적인 그 분이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이 왜 이 시점에서 바른정당이 지금 쪼개질 위기에 있는데 네. 왜 국민의당이 이런 굉장한 나름대로 좀 어수선한 시점에서 통합 논의를 끌고 가느냐. 그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당도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여하튼 연대나 통합이나 지금 시점을 딱 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 새로운 정당 체제, 특히 다당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더나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바른정당과도 결국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펼친 비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이제 통합을 하게 됐을 때 시너지가 높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여론조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얻고 또 한국 정치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세력이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3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가 꼭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걸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뭐 만족하고 말고 그런 판단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화면 좀 주십시오. 자, 그 당대당이 통합을 했을 때 1.1%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는 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통합을 했을 때,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했을 때는 4.5%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했을 때 4.5%포인트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예. 바른정당과 이제 옆에 맨 오른쪽 국민의 정당과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6.5%포인트 상승한다. 이 비교 시점은 뭐냐면요. 통합이 안 됐을 때의 각 정당의 여론조사와 통합이 됐을 때의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나냐는 것을 중심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했을 때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다. 1.1%포인트 하락하는 데 반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되면은 6.5%포인트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로만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조사 결과를 아주 심층적으로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면 기존의 정당 지지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무당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무당파의 규모가 약 한 13 내지 15% 정도 되는데 거기서 통합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으로 6% 정도 옮김으로써 저런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조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집권당과 제1야당, 특히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쟁을 벌이고 있는 두 정당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정당이 통합하면은 정당 혐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통합정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추이를 또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지지율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단순히 이제 sul자적으로만 보면은 그 두 당의,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친 것보다 6.5%가 더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이제, 변함없는 사실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합이 성사가 되면 그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그러면 기반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죠. 그것도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통합 전에는 6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었어요. 근데 통합을 할 때는 그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그 두 정당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는 통합 전에는 약 8%가 국민의당, 6%가 바른정당이었는데 그게 6%포인트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면은 아마 호남 민심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특히 안철수 새정치를 부르짖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너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 전국적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서울하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과 관련된 처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추이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더 나가서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해도 4.5%포인트 높아지는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정치력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고 세만 늘리겠다고 하는 식의 정계 개편은 국민들이 좀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같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게 나뉘어지는군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권은 그러면 선수는 뺏겼네요. 일단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정치 보복 발언이 있으면서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친박의 청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보수 통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친박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지금 그 난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구치소에서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CNN에서도 CNN을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CNN이라고 하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이 뭐 일방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재소자와 비교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6명 내지 7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걸 한번 검증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그 국감장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예, 들어 누우셨죠, 이분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문지를 펴고 누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충분치 못한 좁은 감방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지금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구치소에서 차갑고 더러운 쪽 그리고 그냥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서울구치소의 입장에서 보면 매티스까지 다 깔아놓고 하고 밑에는 결국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열 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갑지도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CNN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러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어떻게 봐야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될까요? 저는 지금 뭐 적폐 청산 신적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의 원래 목적은 1년 동안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잘 이뤘냐고 하고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심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라든지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또는 복지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될 경우에 어떻게 예산을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돈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